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남녀노소 제일 많이 권하는 제품이 햄철인데요. 얼마나 복용해야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대략 3g 정도의 철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 자체는 산소와 만나는 즉시 결합해서 산화되므로 녹쓰는 게 산화입니다. 단백질에 둘러싸여서 몸속에 존재합니다. 적혈구 내의 철은 햄이라는 단백질에 둘러싸여서 존재합니다. 비장이나 간세포 내의 철은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에 둘러싸여서 존재합니다. 적혈구의 철, 즉 햄철은 실제로 산소를 운반하는 철이고요. 비장이나 간세포의 페리틴은 혹시 모를 일에 저촉에 넣은 저장철입니다. 혈색소 15 정도인 경우 적혈구 내에 철이 1800mg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혈색소가 10인 정도인 경우에는 1200mg 정도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철분 1mg을 음식을 통해 흡수하고 1mg의 철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생리를 안 한다고 가정하고요. 위장관 출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만약 하루 1mg의 철분을 음식을 통해 흡수하고 햄철 한 포를 투여해서 매일 3mg의 철분을 추가 흡수한다면 하루 1mg의 철이 배설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햄철을 200일 정도 먹어야 정상 혈색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좀 더 넘는 시점입니다. 만약 혈색소를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그보다 80일 정도를 더 드셔야 될 테고 저장철인 페리틴까지 충분하게 확보하려면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비햄철도 많은데 햄철을 권유하는 이유는 비햄철이 몸속에서 햄철로 전환이 되어야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햄철은 적혈구 세포 내로 들어가서 혈색소를 높일 수 있고 만약 적혈구보다 햄철을 더 절실히 요구하는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가 먼저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에 좋으라고 햄철을 복용을 하여도 우선 다른 곳에 들어가서 쓰이느라고 금방 안 좋아지는데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던 그것도 차차로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하고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꼭 필요한데 몸이 약하신 분들이 일반 철분제를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 변비, 설사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유발하여서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포도 산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여 마셔도 몸속에 철분이 없으면 세포 속으로 산소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속에 철분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모든 환자분에게 햄철부터 권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언어가 생각에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칠까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이 먼저이고 언어는 단지 표현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처럼 보이겠지만 잘 살펴보면 각자의 삶에 큰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서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는 경험에 적합한
한 언어를 찾고 그걸 다시 생각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즉, 생각과 언어와 삶, 즉 경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 입기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영양제를 복용해서 컨디션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쓰는 언어를 살펴보고 그 언어를 바꾸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꿀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를 바라본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러려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혼잣말도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 혼잣말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때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잘할 수 있어. 잘했어. 어제보다 나으면 되는 거야.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젠장, 에이, 아휴, 헐, 대박,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유, 죽겠다.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호르몬을 바꾸고요. 호르몬이 바뀌면 세포는 살아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스가 차서 힘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트름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방귀를 시도 때도 없이 뀌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이분들은 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스를 내보내지 못해서 가스가 나올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사이다도 먹어보고 소화제도 먹어보고 배를 마사지하고 깜깜한 밤에 동네를 몇 바퀴 돌아서야 겨우겨우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만 그래도 힘든데 이게 매 끼니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살이 쭉쭉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원래 누구나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가스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뱃속의 미생물들도 같이 먹기 때문이죠. 가스는 뱃속에 균들이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트름이나 방귀처럼 몸 밖으로 그렇게 가스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몸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이죠. 장에서는 매일 7에서 10리터 정도의 가스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콜라병 1리터짜리 7개에서 10개 분량의 가스가 만들어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스의 90%는 장 점막에 있는 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간에서 분해되거나 폐에서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거나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트름이나 방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가 많이 차고 가스가 잘 안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장 속에 나쁜 균들이 많이 살고 있다. 두 번째, 장 점막이 망가져 있다. 세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왜 내 뱃속에 나쁜 균들이 많이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좋은 균들을 죽이는 약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서 소염 진통제, 위산 차단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쁜 균들의 먹이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 술, 밀가루, 유제품, 튀긴 음식, 가공식품 등등, 혹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있지는 않은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 음식물이 오래 장에 머물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합니다. 혹시 점막이 메말라 있진 않은지,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 유산이나 담즙이 덜 나와서 나쁜 균을 죽일 수 없고, 또 지나치게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점막이 재생되지 못합니다. 혹시 혈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가스가 차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가 찬데요. 그러면 무조건 배를 따뜻하게 하는 혈액순환제나 보양식, 예를 들어 홍삼, 인삼, 흑염소 등등요. 이런 보양식을 찾는데 그보다는 그 이전에 혈액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혈액이 충분하면 혈액은 무조건 돌게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림프 순환은 잘 되는지, 림프는 혈액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기관인데요.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요. 이렇듯 가스가 차는 것이 가스 흡착제로 해결될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스만 없애달라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가스를 만드는 것도 내보내는 것도 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죠.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반신은 땀이 축축 나는데 하반신은 냉골이라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여름인데도 전기장판을 켜야 잠이 들고 선풍기와 에어컨 옆에 가지 못해서 외출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따뜻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겨울이면 동상에 걸리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구도 여름과 겨울만 남은 것처럼 점점 더워지고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변한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데요. 온난화가 되면 겨울도 점점 따뜻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점점 추워질까요? 점점 봄이 짧아지다 보니 우리의 옷장은 이제 반팔과 패딩밖에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은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까요? 식물원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늘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에도 온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구는 온실 같은 유리지붕은 없지만 대기에 둘러싸여 있답니다. 만약 대기가 지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낮에는 무섭게 뜨겁고 밤에는 무섭게 차가워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층에 쌓이게 되고 대기층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어 지구가 점점 더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죠. 최근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겨울이 더 추워지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지구 반대편 멕시코 부근의 걸프 해류에 열이 쌓이면 우리나라는 기온이 더 낮아졌고, 반대로 일본 쿠로시오 해류에 열이 쌓이면 지구 반대편 미국과 캐나다에 이상 한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상체는 뜨거워지는데 하체는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 한행의 현상이 지구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도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즉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잘 되지 못하면 몸이 산성화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혈액이 많은 곳에 열이 몰리게 되고 열이 많은 곳은 열을 빼기 위해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요. 이렇듯 지구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닮아 있고요. 지구도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리, 즉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지나친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나도 살고 지구도 사는 길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끊임없는 성장이 좋기만 한 걸까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의 키가 또래보다 작을까봐 일찍부터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가 또래보다 너무 커서 성조숙증이 오면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생리를 일찍 시작하면 키가 크지 않을까봐 하는 선택이죠. 성장 호르몬이 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유는 간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만들어지고요. 뇌에서 만들어진 성장 호르몬이 간을 자극해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만들고요. 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세포를 자극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키를 크게 하는 것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인슐린 유사 성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인슐린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단 것, 즉 포도당을 먹을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세포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포도당을 거두어서 지방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단 것을 좋아하면 살이 많이 찝니다. 지방세포에 지방이 착착 쌓이면서 세포가 커지는 거죠. 즉 성장 호르몬도 세포를 키우지만 인슐린도 세포를 키웁니다. 또 세포를 키우는 호르몬이 있죠.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난자를 키우고 가슴을 키우고 엉덩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라는 거인증에 걸리게 되고요. 인슐린도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비만과 당뇨에 노출됩니다. 여성 호르몬도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자궁 근종, 자궁 비대 등이 옵니다. 이렇듯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몸속에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뭐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성장 호르몬에 노출이 되거나 인슐린에 노출이 되거나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즉, 세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는 세포니까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에게는 지나친 육식을 권하지도 않고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등 지나친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 처방받은 여성 호르몬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 검사를 하면서 복용하게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듯 끊임없는 성장은 오히려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끊임없는 성장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할머님 세대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 세대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병원에서 시킨 대로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약을 먹기를 꺼려합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상담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검사 수치부터 살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는 3가지의 지방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지방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저밀도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 두 번째, 중성지방. 세 번째, 고밀도 콜레스테롤,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 먼저 이 수치가 여러분의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신호를 알아차려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혈관의 시한폭탄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높은 중성지방 수치는 떨어뜨리는 게 안전하기 때문이죠. 물론 탄수화물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마음관리 병행하셔야죠. 만약 중성지방은 정상 수치에 들어있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만 높다면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있거나 뱃속에 나쁜 균이 많아서, 활성산소가 많아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서, 신경세포가 약해져서 등등 뭔가 우리 몸에 고칠 게 많고 염증 물질이 많아서, 즉 뭔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졌는지 원망을 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에 집중하느라 몸을 못 보살피고 있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나와서 몸을 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마저 없으면 몸은 영영 수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에 몸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콜레스테롤 저해제, 즉 스타틴 등의 병원약만 복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원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관벽을 복구하고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고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장내 유해균을 없애주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제품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몸을 좋아지게 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줄여나가면서 이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약을 먹지 않으려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약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죽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죽은커녕 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는 엿기름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엿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같은 기름은 아니랍니다. 여기서 기름은 기르다의 뜻입니다. 즉, 보리의 싹을 틔웠다 해서 유래한 말이죠. 녹두의 싹을 키우면 숙주나물, 콩의 싹을 키우면 콩나물, 보리의 싹을 키우면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의 싹이라 보리맥이라는 한자를 써서 메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메가, 즉 엿기름이랍니다. 한의원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메가를 많이 넣고 약을 짓는데요. 이때 메가가 바로 엿기름인 것입니다. 보리차는 체내 쌓인 열을 대소변으로 잘 내보내주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왜 보리를 싹 틔운 엿기름이 소화에 좋냐면 보리의 싹이 나올 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보리싹이 쑥쑥 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보리를 분해해야 에너지가 나오니까요. 보리를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아밀라제이고요. 우리 삶과 닮아 있네요.
엄마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아이가 쑥쑥 크는 것처럼요. 엄마 주머니에는 돈이 없더라도 아이의 주머니는 절대 안 마르죠. 아이는 쑥쑥 커야 하니까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는 전분을 분해합니다. 전분이란 녹말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루 탄수화물이죠. 쌀, 떡, 빵,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이죠. 즉 밥도 소화 안 된다, 죽도 소화 안 된다는 것은 전분을 소화 못한다는 거니까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이 들어있는 엿기름을 먹으면 밥과 죽이 소화되는 겁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엿기름을 사서 따뜻한 물에 불려서 꾹꾹 주물러 짜주면 됩니다. 그럼 엿기름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마시면 천연 소화제가 됩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달달한 식혜가 떠올라요. 식혜가 바로 이 엿기름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 소화 잘 되라고 식혜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너무 달아서 영 먹기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밥 먹고 식혜를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서 살이 더 찔 것만 같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엿기름은 밥이나 떡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소화 안 될 때 도움을 주지 고기 소화 안 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건 또 차차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피곤한 사람도 많고 피로한 사람도 많은 사회입니다. 둘 다 비슷하게 쓰여지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피곤은 정신의 신호, 피로는 육체의 신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피곤의 골자를 잘 살펴보세요. 나무가 울타리 위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서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징합니다. 이번에는 피로의 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화가 2개 들어있습니다. 즉, 힘을 써서 열이 난다. 힘든 노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적 피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피곤과 피로를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우리 몸에는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효소들이 작게 분해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음식이 나무라면 효소들이 장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세포 하나당 평균 200개가 있으며 몸 전체에 약 1경, 1000조의 10배가 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산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에너지 생성량이 20분의 1로 줄어들고 젖산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온몸이 뻑적지근하면서 근육통에 시달리는 이유도 바로 젖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로를 하지도 않았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통에 시달린다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혈관에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 또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 모두 세포 속으로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되어서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근육 이완제나 소염 진통제로 근육통을 달래며 견디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공장은 굴뚝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활성산소를 제때 빨리빨리 없애줘야 합니다.
산소보다 전자를 한 개 더 갖고 있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약 3%가 몸 안에서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고 그 결과로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많아진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합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도 망가지게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낼 때 우리는 피곤하다, 피로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 피로하다 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게 무슨 신호인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피곤한지, 혈액이 부족해서 피곤한지, 혈관이 막혀서 피곤한지, 활성산소가 많아서 피곤한지, 스트레스로 피곤한지 등등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글을 쓰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에 민감해집니다. 통증과 고통은 얼핏 보면 비슷한 단어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는다 라는 표현은 있지만 고통으로 통증받는다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즉, 통증과 고통은 다르다는 거죠. 통증은 신호이고 고통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있다고 모두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사람과 통증이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 있는 것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이 간절한 욕망이 사람을 고통으로 빠지게 합니다. 통증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죠. 통증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해야 합니다. 뇌도 속일 수 있고 마음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못 속입니다. 통증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반영입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에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꾸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럴수록 통증은 심해집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의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고통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포가 스트레스와 열을 받았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 강해지듯이 세포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 강해지는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열 충격 단백질은 세포가 36.5도보다 뜨거워질 때 단백질의 응집과 변형을 방지하고 고장난 세포를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과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때는 열충격 단백질이 세포를 복구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포의 자살을 돕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열충격 단백질이 너무 감소하면 세포 복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화는 열충격 단백질의 감소로 인해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다지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6대4 정도일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적당한 사유를 즐길 때 교감신경은 6 정도 될 거고요. 이때 뇌로 혈액이 몰리지만 열충격 단백질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않고 걱정을 하고 끝없는 생각에 휘말릴 때 교감신경은 파괴될 거고요. 이때 지나치게 혈액이 몰리고 열충격 단백질은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또한 혈액이 부족해서 차가워진 세포는 열충격 단백질이 부족해서 세포 수리를 하지 못한 채 퇴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후에 열의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열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슴, 즉 횡격막 위쪽으로는 뜨겁고 가슴 아래쪽으로는 차갑다 못해 시린 현상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질병이 오래될수록 이 현상은 심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차다는 현상만 보고 세포를 더 뜨겁게 하는 보양식을 선호합니다. 열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모든 세포는 골고루 혈액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으면 혈액은 뇌로 쏠려서 혈액의 불균형이 오고 혈액의 불균형은 열충격 단백질의 역할을 변형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합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생각은 쉽게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걱정이나 생각의 뿌리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보살피지 않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자기를 탐사해야 합니다. 자기 탐사, 즉 자기를 알아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해야 관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하루 되세요.